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2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르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1월 14일 날 우리 시험을 보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조마조마하고 또 여러 면에서 착잡할지 제가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은요, 우리 이 21회 시험과 관련되어져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시험에 임해야 될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외쳐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뭐 한다? 잘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정말 잘 될 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성취의 목표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런 멋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1급 시험 합격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크나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그 합격한 것에서 오는 그 성취감, 그 성취 동력이 내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진행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좌절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동기들 또는 이제 후배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시고 또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주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워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그 비전과 또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얘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시간하고 시험 과목입니다. 여러분, 자, 일반 응시생하고요, 1.5배 시간을 주어진 응시생, 1.7배가 시간이 주어진 응시생, 이렇게 3개 단위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일반 응시생, 우리 뭐 누누이 얘기했고 잘 알고 있죠? 1교시, 2교시, 3교시, 이게 3개 교시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입실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고사장에 이제 그 고사 장소가 있는데, 시험을 보시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9시까지 입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장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러시려면은 한 8시 반쯤이면은 현장에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각 문항, 우리 총 8개 영역을 보는데 각 문항별로 1분씩 해서 시험이 50분, 그 다음에 여긴 75문제 보죠? 75분, 여기도 75문제, 75분 해서 3교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교시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20분이라고 하는 휴게시간, 20분 휴게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은 1시 50분에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또, 자,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자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자, 이렇죠. 보통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분들 역시 9시에 입시를 하셔가지고 시험 시간 75분,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1.5배 연장된 겁니다. 50분에서 75분으로, 75분에서 113분으로, 75분에서 113분에서 이분들은 4시에 시험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요, 1.7배 시간 연장자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자, 9시에 입시를 하시는 건 같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역시 시간은 어떻게 1.7배가 적용되다 보니까 50분에 1.7배니까 85분, 75분에 1.7배 128분, 그 다음에 75분에 1.7배 128분이라고 해서 총 6시가 아니라 4시 43분이죠. 그러니까 4시 한 5시쯤 돼서 시험이 끝나세요. 정말 힘들겠죠? 9시부터 시험을 보셔서 5시까지. 이분들은 이제 특별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 응시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1.5배 또는 1.7배 대상 되시는 분들은 그 수가 많질 않아요.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 수험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걸 반드시 준비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 여러분 손목시계 좀 갖고 가세요. 예. 대신에 스마트워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서로 어떤 메신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워치는 절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얘기를 다시 볼 텐데요. 이렇게 이 외부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무슨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기계들,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워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반입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뭐 금속 탐지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지 조사 결과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부정행위로 보겠다라고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손목시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을 볼 때 우리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응시생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입시를 해서 이제 1교시 50분 동안 시험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험지를 내가 붙들고 있다든지, 또는 시험지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답을 다 기재하지 못해서 그랬다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에 있어서 이제 낙방 요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교시별로 시간을 정확하게 안배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시계를 반드시 갖고 가셔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시험 중간중간마다 체크하시면서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스마트워치는 금지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이거 안 갖고 가면 난리가 납니다. 예.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출력을 해갖고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수험표도.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지참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당일날 좀 번거롭더라도 그 고사장에 가시게 되면은 고사장에서 그걸 또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건 대치가 되어지는데, 신분증을 안 갖고 가시게 되면은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신분증의 종류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분증은 꼭 챙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험표 챙겨주셔야 되고, 필기구라고 해서 컴퓨터용 사인펜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OMR 카드에다가 정답을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컴퓨터용 사인펜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 외에도 뭐 볼펜도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연필하고 지우개도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응답을 하고 그 응답한 내용을 이제 검토하고 뭐 지우고, 또 OMR 카드에다가도 이제 연필로 체크를 해놨다가 이제 본답으로 이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적용할 때 해당 부분을 지우는데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구를 지참해 주셔야 되고, 자, 식사 대용 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응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없어요. 2교시 끝나고 나서 이제 2교시 시험 끝나고 나서 3교시 시험 보는데 20분 휴식 시간을 주는데, 이제 그때 많이 지칩니다. 지치고 허기가 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삼겹살 불판 갖고 가셔서 상추하고 같이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김밥 이런 것도 사실, 또 우유 이런 것 제발 갖고 가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하나 정도 이렇게 갖고 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뒤에서 드릴 겁니다. 예, 우유 섭취하지 마시고 물과 간단한 생수 한 병, 그 다음에 에너지바 하나 정도, 요렇게만 준비하셔서 2교시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식사 대용 식품을 섭취하시면서 3교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온용 물품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보는 그 14일 날이 되게 추워진답니다, 날씨가. 토요일부터 이제 뭐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해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1급 시험을 보면서 꼭 시험 날은 춥습니다.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하고 경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 무릎 담요 같은 것들이나 옷을 좀 두툼하게 입었다, 그게 오히려 이제 시험 보시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옷을 너무 껴입으면은.
뭐라고 할까,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전해져서 시험을 보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은 뭐 그냥 보통 입으시되 무릎 담요 같은 것들을 하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장이 추울 수가 있습니다. 또 추운 것이 일반적이에요. 난방이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아시잖아요. 핵심 요약집. 그렇죠. 핵심 요약집 갖고 가셔서 매 시험 때마다 이제 핵심 요약집을 갖고 정리를, 그 쉬는 시간 20분, 20분 동안 찬찬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그것이 큰 시너지를 얻어낼 겁니다. 합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수험자 주의사항입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9시 입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9시 1분, 2분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만 갔다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자리에 그냥 앉아서 2교시, 3교시를 대비하셔야 돼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절대 입실을 불가합니다. 다시 시험을 못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신분증인데요. 신분증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봤더니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무슨 복사를 해간다, 뭐 캡처를 해간다, 그 다음에 촬영을,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을 해간다,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인정이 안 됩니다. 신분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가시는데, 그것이 없으시면은 운전면허증도 되고, 만일에 운전면허증도 없으면 여권 같은 것도 됩니다.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증도 해당되고요.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애인 등록증. 뭐 국가유공자증, 정말 안 되면은 국가기술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응시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챙겨두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분증 안 갖고 가면 시험 자체가 불가합니다.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해 두시고, 수험장에 가실 때 반드시 신분증 챙겨 가셔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복잡하게 해놨지만 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갖고 가세요. 자,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출입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보다가 말고 중간에 아우 용변이 급해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가 안 됩니다. 예,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것, 다시 들어오는 것, 용변을 보시고 들어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나, 그렇죠,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셔서, 시험 시간이 좀 길거든요. 1교시 50분이고요. 2, 3교시가 75분씩 돼요. 그럼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변을 보러 가실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장실 출입 불가하고 종료까지 퇴실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시험 포기 각서를 제출하신 후 퇴실하면은 다음 교차 시에 재입실 응시가 불가하고 당일 시험은 아예 무효 처리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분 휴게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입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시험을 보시는데, 9시 전에 이제 용변 보실 거는 다 보시고 들어가시되,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든지,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우유 같은 걸 이렇게 아침에 많이 드시고 갔다가, 그럼 이제 속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시험 중간에 나오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설사 배탈 등 긴급 사항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실 재입실은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를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나가는 건 허락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화장실 가는 건. 근데 다시 중간에 들어오는 건 허락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교시를 볼 때 50분 중간에 내가 나갔다가 다시 50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험장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절대로 이 화장실, 이 배변과 관련되어져서 미리미리 주의하시고, 특히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날씨가 추우면은
이런 생리작용들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자, 꼭 주의하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낭패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자 주의사항 또 보면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셔서 시험 시간을 관리하셔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개인용 손목시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게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큰 시계를 부착을 해요. 그런데 그 시계 믿으시면 안 되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또 시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앞에 부착해 놓은 시계가. 자, 그래서 개인용 손목시계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난 손목시계 없으니까 휴대폰 갖고 가야지, 스마트폰 갖고 가야지.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기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냥 전자시계를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서 갖고 가시든지, 정 안 되면 저 다이소 같은 데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 가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타임워치나 또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이 탁상시계, 작은 탁상시계,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그건 갖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타종에 의해서 이제 종이 따르릉 울리면 시작이고 따르릉 울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한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감독위원이 중간중간 보통 교시마다 3번 정도 시간의 흐름을 알려줘요.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정확히 맞춰진 시계에 초점을 두시고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관리 책임이 전부 수험자에 있다라고 아예 이렇게 공시가 되어져 있어요.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거 써야 되고, 스마트워치 계속 말씀드리죠. 일체 시계 착용 금지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갖고 있는지 다 검사하고, 그거 있으면은 이제 전부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명심하시고 여러분 시계 꼭 좀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시계. 이거 안 갖고 가셔서 시간 안배를 못 하셔갖고 낭패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자, 또 수험자 주의사항 봅니다.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그렇죠?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 우리 PDA라고 하잖아요. 멀티미터, PMP, 요새는 PMP 쓰는 사람이 없지. 어쨌든 컴퓨터 이런 거 절대 못 씁니다. 절대 사용 안 되니까. 금속 탐지기 수색을 통해서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정행위로 처리돼서 응시 자체 무효되어지고 이후 시험도 못 보게 돼요. 이 부정행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시험 포기하고 이 부정행위는 틀린데 부정행위가 되어지면은 이후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22회 시험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칙이고 휴대폰은 전원 끄셔서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서 보관을 합니다. 보통은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가방 갖고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책하고 여러분들 갖고 가신 책이나 이런 휴대폰들을 모조리 담아서 그걸 맨 뒤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있으면 맨 뒤에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걸 이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규정에. 그러니까 절대 이런 장비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자, 합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 얘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모두 푼 후에 OMR 카드에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OMR 카드는 무진장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진장으로 제공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OMR 카드에 정답을 옮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틀렸어. 틀리면은 OMR 카드 바꿔주세요 하면 어떻게 시험 관리자가 그걸 바꿔줍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시험 시간이 우리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OMR 카드 옮기고 바꾸고 이런 일 하다가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50문제라고 한다면 OMR 카드에 전체적으로 옮기는데 빨리 하면 한 3, 4분 정도도 안 걸려요. 많이 해봐야 한 5분? 그렇죠? 넉넉 잡아서 한 10분 정도 잡고. 됐죠? 그럼 우리가 1교시를 50분의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 40분 정도의 시간은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OMR 카드는 맨 마지막에 다 푼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에다가 나 몇 번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다 푼 후에 맨 마지막에 OMR 카드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OMR 카드 옮겨놨다가 틀려서 다시 바꾸고, 옮겨놨다가 틀려서 다시 바꾸고, 이런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다시 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푸신 후에 그 다음에 OMR 카드를 옮기되, 여기서 이제 시험에 대한 과목별 시간 계획표가 수립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교시, 2교시, 3교시 해서 최소 끄트머리 10분 정도는 OMR 카드에 기재하는 데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의 번호가 있잖아요. 문제 번호마다 야, 이건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표시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아는 건 동그라미. 야, 이건 좀 애매모호해. 세모. 그렇죠. 전혀 모르겠어.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두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죠. 두 번 검토할 때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고 이 세모표 된 것하고 X표 되어진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소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5개의 지문을 응답 범주를 놓고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 응답 범주 전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아는 것, 들어본 것, 배워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워 나가다 보면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2번 정도는 돌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패싱하시고 그 다음에 세모나 X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 속된 말로 찍어야 되죠.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이 200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 60만 명이 지금까지 시험을 봤는데 단 한 명도 만점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이유는 만점자가 나오지 않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범주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X가 될 겁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과감해지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 시험 120점만 획득하면 됩니다. 200점 만점에서. 그래서 득보문이라고 하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본 문제들.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해지셔도 괜찮더라. 이런 것들. 그렇지만 얘네들은 세모표 된 거는 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개를 합해서 끄트머리에 한 10분 내지 넉넉 잡아 2, 3교시는 한 15분 정도는 그러니까 OMR 카드에 여러분들이 쓰신 답을 옮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한 번 더 검토한다. 그럼 3번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류하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시는 그게 가장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고 도전하십시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시고 낙담하시고 뭐 조마조마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멋진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스스로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나는 이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한다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믿고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시면 하늘도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를 분류하고 항상 OMR 카드는 문제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드에 옮기자.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중간중간마다 OMR 카드 옮기다가 수정하고 이런 일에 낭패를 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고 나면 가다반 공개가 있습니다. 시험 보신 날 5시가 되면요. 5시가 돼서 일주일 동안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사회복사 1급 홈페이지에 이 가다반이 공개가 되어집니다. 이게 10회 시험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10회 시험 때부터. 그전에는 이 가다반 공개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10회 시험 때서부터 이제 문제지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시험장에. 그 다음에 가다반도 오후 5시에 이렇게 시험 본 당일 5시에 공개를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보신 문제지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집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5시에 문제를 맞춰보십시오. 우리 다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맞춰보시고, 그래서 가다반에 혹시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문제 이상한데요. 이렇게. 그럼 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의견 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하자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가름을 한다. 자, 최종 정답은 3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다반 발표가 나오고 이의 신청이 있어서 문제를 수정해서 전체를 다 맞게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모두 맞게 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9회 시험이 그랬었어요. 그런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문제가 틀렸다 그럼 전부 다 맞게 해줘서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두 개로 떨어졌어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다 모조리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나는 지금 시험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늘이 도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합격 예정자 발표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날 수요일 날 합격 예정자가 발표되는데 대부분의 이 가다반을 맞춰보신 분들은 본인이 합격 예정자인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합격 예정자지 합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 예정자는 이제 서류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죠. 기존에는 이제 시험 제도가 서류 검토하고 그래서 응시 자격이 된지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이젠 바뀌어가지고 내가 시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을 합격한 후에 필기 시험을 합격한 후에 검토를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합격 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하고요.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 자격 서류를 공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합격 예정이 취소돼서 또 시험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00여 명 가까이씩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합격 예정자분들 중에서. 즉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시험 볼 자격만 명확하다면 그 다음에 이 서류 제출 기간 안에만 제대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실 거예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3월 15일 날. 이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가다반이 고쳐지고 뭐 고쳐지는 경우는 잇따랐었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 나면서 최종 정답도 3월 15일 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최종 합격자가 나왔다고 내가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도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시험 응시가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1차 시험, 그게 이제 필기 시험인데 거기에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 시험 때 그 자격증을 제출을 합니다. 2차 면접 시험 때. 근데 본인이 1급 시험까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격증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 신청을 안 했더니 협회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자격증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 거예요. 자, 최종 합격자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자격증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 봤더니 1급 시험 최종 합격자가 이렇게 발급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로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 수험생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같이 저하고 상의하고 도와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1급 자격증 1급 시험 붙었다고 최종 합격자 됐다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절대 아니다. 최종 합격한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1급 자격증 신청을 하셔야 자격증을 받고 해당 날짜 자격증 발급 일자가 찍혀진 자격증을 받으셔야 그래야만 뭐다 자격증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점 명심하시고 시험 붙자마자 그냥 자격증 신청하십시오. 아시겠나요? 예. 자, 제 마음을 좀 얘기할게요. 길게 공부하신 분들은 1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두 달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귀하고 멋진 선생님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들 같은 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제 삶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후에 현장에서 꼭 봅시다. 교실에서 보지 말고 현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나누고 함께 갑시다. 알겠죠? 우린 같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길을 저도 평생 갈 거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아마 평생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동질성을 가지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해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23회 우리 시험을 23회가 아니라 21회 시험을 보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힘내주시고 우리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